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평범한 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긴 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지를요. 말하지 못한 사연들, 삼켜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오늘은 말하지 못한 채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생에는 누구 딸 말고 그냥 윤서연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52살의 신입사원이라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늦었지만 시작해보려고요. 면접관의 시선이 이력서 위를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학력란에는 실업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단출한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경력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보다가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태림 상사 본사 12층 대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얇아진 피부 아래로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25살 딸아이를 둔 나이에 그녀는 지금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취업을 결심하셨죠? 면접관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 딸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림 상사 창업주 윤태호의 둘째 딸이라는 것,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이 회사 지분 38%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사회 명단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지만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공부 잘하는 언니의 동생으로 유능한 아버지의 못난 딸으로 살아왔다는 것.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인쇄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평생 명함과 전단지를 찍었습니다. 윤태호 인쇄소라는 간판 아래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서연이 12살이던 해 언니 윤서희가 전국 수석으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서연의 중간고사 성적표도 놓여 있었습니다. 중위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연은 아버지의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원고를 정리하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언니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기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그 침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산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사실은 위장이었다는 것을, 진짜 자산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태림 상사라는 대형 유통기업의 지분 76%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이 서연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으로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특히 능력 없는 둘째 딸에게는 더더욱.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사회 명단에 이름만 올려두고 평생 모르는 척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태림 상사의 고졸 경력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력서에는 윤서연이라는 본명 대신 어머니 성을 따서 김서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다른 가짜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첫 출근일 서연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의 객차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계속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림 상사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은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그녀를 힐끗 보았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명찰을 나눠줬습니다. 영업관리팀 김서연, 그녀는 그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회 명단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김서연 52세 고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꺼낸 낡은 수첩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서연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그 문장을 다시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관리팀 사무실은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12개가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었고 창가 쪽 독립 책상에는 팀장 강민호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배정된 자리는 문 바로 옆 복사기와 정수기 사이였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대리 한 명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대리는 이미 자리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책상 서랍에 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오래 쓴 물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30장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다가 서연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신입사원이시죠? 네, 김서연입니다.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실업고등학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 경력직이라니 특이하시네요. 강민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분기별 영업 실적 검토, 신규 거래처 발굴 전략, 재고 관리 개선 방안. 서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숫자들이 그녀의 노트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민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김대리.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거 엑셀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퇴근 전까지요. 서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최소 이틀은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온 서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거래처별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엑셀 창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팀원들은 무리지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서연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연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데이터의 70%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빠르시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데이터는 거래처별, 품목별, 월별로 분류되었고 그래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잠깐 와보시겠습니까? 서연은 강민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보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 누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제가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보기 쉽게 하려고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킨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튀지 마시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회색 빌딩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딸은 기숙사 생활 중이었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 첫 출근 어땠어? 서연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괜찮았어. 걱정 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강민호의 차가운 시선도 팀원들의 무관심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의 업무는 늘어났지만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 작성, 전화 응대, 우편물 분류, 커피 심부름. 팀원들은 그녀를 김대리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 무게는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강민호가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사 임원진이 다음 주 월요일 현장 점검을 온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팀원들은 긴장했습니다.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요일 오전까지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묻어났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말을 반납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대리는 데이터 취합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영업 실적, 거래처별 매출 추이, 재고 현황.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거래처의 매출이 3개월 전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고 발주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서연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년 전, 2년 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시기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재고는 쌓이는.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실 규모가 추산되었습니다. 연간 약 8억 원.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데이터 취합이었습니다. 분석은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3장. 문제점, 원인 분석, 개선 방안. 그녀는 그것을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강민호 책상 위에 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이것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읽더라도 무시할 것입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기획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정배 상무였습니다. 오정배는 태림 상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임원이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와 자주 만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와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노크를 했습니다. 오정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영업관리팀 김서연입니다. 죄송합니다. 불이 켜져 있어서. 오정배는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은 넓었지만 오정배의 책상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자료 정리 중이었습니다. 오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든 건 무엇입니까? 서연은 보고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업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문제가 있어서요. 오정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연은 서 있었습니다. 오정배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오정배는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영업관리팀에서 이런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오정배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서연의 가슴을 쳤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작업을 정확하다고 말한 것은 이 회사에 들어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강민호 팀장은 이걸 봤습니까? 아직입니다. 오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요일 임원 회의에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호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정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얕고 짧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기획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윤서연 자신으로.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정배 상무에게서 온 메일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본문은 짧았습니다. 김 대리님의 분석 자료 오늘 오전 임원 회의에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서연은 메일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시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강민호는 9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힐끗 보고는 자리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0시 임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거래처 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강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계속. 오후 5시 55분.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김대리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호는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토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강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자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턱이 경직되었습니다. 왜 저를 거치지 않고 기획실에 보고서를 넘겼습니까? 오정배 상무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보고를 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리는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 2시 오정배 상무가 영업관리팀을 방문했습니다. 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정배는 손을 흔들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강 팀장,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10분 후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귀가 붉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강민호가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업무 재분배였습니다. 서연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김서연 대리를 데이터 분석 업무에 투입합니다. 기존 담당자는 영업 지원으로 이동합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원 몇몇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알 수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새로 맡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오정배 상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오정배가 돌아보았습니다. 김 대리, 감사합니다. 오정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건 회사의 손실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정배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테일라이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요즘 괜찮아. 서연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래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이 옳은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틀리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전사 통합회의는 분기마다 열렸습니다. 각 부서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임원진과 팀장급 이상이 참석했고 필요한 경우 실무자도 배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영업관리팀은 재고 관리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발표를 준비했고 서연은 자료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회의 전날 밤 강민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내일 회의에 같이 들어갑니다. 서연은 의외였습니다. 실무자가 회의에 배석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자료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이 대답해야죠. 강민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서연은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화장은 얇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52세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본관 3층에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배 상무도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팀, 인사팀, 마케팅팀 순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영업관리팀 차례가 왔습니다. 강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재고 관리 개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는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현황 분석, 문제점, 해결 방안. 서연이 작성한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래프와 표가 명확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손을 들었습니다. 3페이지 그래프를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래처별 재고 회전율 그래프였습니다. 이 데이터의 기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강민호가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대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절 변동성을 감안하여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했습니다. 재무 담당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 거래처의 회전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지방 소재 중소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지난해 대형 할인마트가 인근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발주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 기반이라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정배 상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발주 시스템을 실시간 시장 데이터와 연동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임원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정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강민호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꽤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너무 튀면 다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는 먼저 내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내내 서연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습니다. 팀원 몇몇이 그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퇴근 무렵 오정배 상무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서연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오래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자신이 한 말들을, 임원들의 시선들을, 강민호의 경고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월요일 오전 서연은 오정배 상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정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십시오. 서연은 앉았습니다. 오정배는 책상으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주 회의 잘 봤습니다. 임원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대리,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까? 서연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52세에?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사 유통 개선 TF팀이 꾸려집니다. 거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서연은 놀랐습니다. TF팀은 임시 조직이지만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신입 대리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민호 팀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할 겁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강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알려주십시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팀원들이 수군거리다가 서연을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민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김대리 잠깐. 서연은 그를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민호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정배 상무님을 만나고 왔습니까? 네.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서연은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오정배는 아직 강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업무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강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대리, 저를 우습게 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팀장인 저를 건너뛰고 상무님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무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라인을 무시하고 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대리, 회사라는 곳은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질서를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까? 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입사 동기인 박준호 대리였습니다. 김 대리님. 네. 조심하세요. 요즘 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무슨 뜻입니까? 박준호는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김 대리님을 좋게 보지 않으세요. 다른 팀원들도 눈치 보고 있고요. 왜 그런 말을 해주십니까? 그냥 같은 시기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요. 회사 생활이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강민호가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분기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각자 담당 영역별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메일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작성했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도 가방을 챙기려다가 메일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문의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변해야 하는 급한 건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찾고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있었습니까? 급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강민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김 대리. 네.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있습니까?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강민호가 갑자기 식사를 제안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서연은 강민호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습니까?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서연은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저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52세의 고졸 학력으로 입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요. 그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 나이면 편하게 살 궁리를 하는데 당신은 신입사원처럼 굽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무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을 뿐입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대리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적을 만들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만들게 될 겁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강민호가 카드를 냈습니다. 식당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TF팀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강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될 겁니다. 상무님이 원하는 건 다 되니까요. 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가까워졌습니다. 로비에서 강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김대리. 네. TF팀 가면 우리 팀하고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거 알고 가십시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연은 잠시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정배 상무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TF팀 참여하겠습니다. 회신은 10분 만에 왔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호는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퇴근 시간 서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강민호의 경고, 팀원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선택.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서연은 사내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강민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팀장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식판을 들고 서연이 앉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았습니다. 강민호는 그녀 바로 앞 테이블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대리, 이번 주 제출한 보고서 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자료에 오류가 많더군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은 3번이나 검토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강민호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어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민호는 서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가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강민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서류를 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모았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다 주워들고 식판을 남긴 채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팀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막내 사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 그 안에서 그녀는 한 명의 52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가 떨어뜨린 그 서류. 그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서연은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강민호는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서연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숫자.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꿔라.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치는 건 이제 지겹습니다.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낡은 수첩을 손에 쥐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고 윤태림 회장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를 처음 세우던 시절, 첫 직원을 뽑던 날, 부도 직전까지 갔던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기록 사이사이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되 시스템을 만들어라.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원룸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호 상무의 차갑게 식은 표정, 동료들의 회피하는 시선, 그리고 자신을 향해 던져진 수많은 편견의 말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입사 첫날 받았던 명함, 아버지의 장례식 부고장, 그리고 자신이 직접 쓴 각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윤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것을 맹세한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때의 결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수첩을 넘기던 서연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였습니다. 서연아, 회사는 사람이 만들지만 사람은 문화가 만든다. 내가 만약 이 회사를 물려받는다면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문화를 물려받는 거란다. 그게 망가져 있다면 고칠 용기를 가져라.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행복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호를 고발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이사회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그는 즉시 해임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강민호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는 문화, 연줄과 배경을 먼저 묻는 관행, 실력보다 출신을 중시하는 암묵적 서열. 그것들이 살아있는 한 제2, 제3의 강민호는 계속 생겨날 테니까요.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사팀과 법무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윤서연 대리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공식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회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연을 보호하려 하고 누군가는 사태를 조용히 덮으려 하겠죠. 서연은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편의점 도시락 하나와 생수병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게 재벌가 영애의 삶이라고 누가 믿을까요? 서연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가끔은 이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당당하게 윤서연으로 입사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그랬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회사의 민낯을 볼 수 있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멸감, 편견, 차별. 그것들이 비단 자신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것을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스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줄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성과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서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기업의 가치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태림 상사는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연의 눈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변화. 심판이 아닌 치유.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태림 상사 조직 문화 개선안 학벌 차별 근절 및 공정 인사 시스템 구축 방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 학벌 중심 채용의 폐해, 블라인드 평가 도입 방안, 멘토링 프로그램 개편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20페이지가 넘는 기획안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사회에 제출하면 자신의 정체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서연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세상과 싸울 때 칼이 아니라 다리를 놓아라. 미움이 아니라 이해를 선택해라. 그게 더 어렵지만 그게 진짜 이기는 거란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소집 통보를 받은 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인사팀 상무가 어제부터 법무팀과 긴급 회의를 했다는 소문만 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강민호 상무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대표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창업주 윤태림 회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를 보던 임원 하나가 펜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강민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윤서연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태림 상사의 인사 시스템 문제점, 학벌 차별 사례, 그리고 개선 방안.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존경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재벌가 영애가 신분을 숨기고 일반 사원으로 입사했다는 것. 그것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CFO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통계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학벌 중심 채용으로 인한 인재 축소,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혁신 저하, 조직 내 불공정성 인식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 타 기업들의 성과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평균 성과 향상률, 조직 만족도 증가,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 냉정한 숫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윤서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승진해서 제외시켰던 것,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표이사가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강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법정의 피고인처럼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커리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라는 개인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 시스템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인사 담당 상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강민호의 인사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각종 차별 행위들의 증거도 함께요. 증언, 이메일 기록, 회의록.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할 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강민호의 운명은 물론이고 태림 상사의 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다시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강민호조차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상황.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CFO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선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공정과 성장 태림 상사 문화 혁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기획안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구축, 공정한 평가 체계 도입,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조직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 운영.
그 모든 내용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수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회일까요? 인사 담당 상무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림 상사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구어낸 회사.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회사.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임원들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논리적이었고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대표이사가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만함의 벽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허리를 펴고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의 사과를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 대표이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임원은 진심으로, 어떤 임원은 형식적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태림 상사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칼 대신 다리를 놓았구나. 강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 엘리트라는 교만함,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싹 트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과 강민호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윤서연을 보았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직급도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강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림 상사 본관 1층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블라인드 채용 진행 중 마이너스 우리는 학교를 묻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 구직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16층 대회의실에서는 면접이 한창이었습니다. 면접관석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연 부사장과 강민호 실장. 둘 사이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은 지원자의 이력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학력란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신 경력, 프로젝트 경험, 자기소개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번호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응시자 2847번. 강민호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했습니다. 지원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 봉사활동을 하며 배운 것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깨달은 일의 의미.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지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대답에 서연과 강민호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답이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열정, 학벌이 아니라 가치관.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평가지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에 그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지원자를 기다리며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이었습니다. 응시자 3012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원자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실무 경험, 독학으로 공부한 자격증들, 작은 회사에서 배운 것들.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원자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 증명해야 했던 그 시간들. 면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들어왔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학벌에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다는 사람, 늦깎이로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 비전공자지만 열정 하나로 도전하는 사람. 하루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서연과 강민호는 평가표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가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공정한 평가,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는 시선.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1년 전 그 회의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밤이 되어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사장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필체, 따뜻한 조언들. 서연아,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림 상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는 지원자들, 공정한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 변화를 믿는 직원들. 서연은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윤태림 회장의 영예도 재벌가 상속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윤서연.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의 윤서연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간판 없이도 배경 없이도 오직 자신의 이름만으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한 1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지원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날을 꿈꿨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서연은 현수막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묻습니다. 그 문구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귀환이라는 것을. 간판 없는 이름으로 하지만 더 단단한 정체성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별들을 보며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림 상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것. 칼 대신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였습니다.